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검사에 대한 통합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 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첫째,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에 이어서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 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의 불가피성으로 이 밖에도 정부가 수사 의지가 없다. 수사 기밀이 정치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사팀을 믿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 이렇게 질질 끌 수 없다.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정부 여당이 현재 검찰 수사를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완의 과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와 사회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단박에 거절했는데요. 잊혀져가는 게 초조해서 벌인 튀는 행동이다. 이렇게 일축해 버렸습니다. 이 새누리당이야 예상했던 반응인데 이 민주당 반응이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유보적입니다. 유보적. 재판 진행 상황도 보고 다른 기관의 대선 개입 조사도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제대로 조사할 거라고 여전히 믿고 계신 걸까요? 왜 유보적일까요? 이 전문가들은 특검을 받으면 안철수 의원에게 민주당이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온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일주일 만에 다시 0.6%포인트 떨어진 15.8%를 기록한 반면에 안철수 신당은 2.1%포인트 크게 상승했습니다. 23.3%를 기록했는데요. 자, 민주당 안철수 의원에게 끌려가기 싫으면 앞서서 끌고 가면 어떨까요? 이 당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 민주당은 언제쯤 알게 될지 참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12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609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비가 와서 춥고 비좁은 가운데 역대 최소 촛불이 모였습니다. 불과 3,0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해온 촛불, 이제 많이 힘들고 피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제를 수용하라.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18차 촛불 집회 현장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은 좀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청계천 영풍문고 앞인데요. 좀 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시민들이 아직 모이진 않고 있는데요. 제18차 촛불 집회 막 시작이 됐습니다. 총체적 대선 개입, 특검으로 진상 규명하자, 그리고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런 구호를 가지고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밀양, 그리고 광주 등 전국적으로는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오랜만에 입을 열었지요.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의혹살 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누가 했다고 얘기는 안 했죠. 집단적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의혹을 정확히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밝히는 주체가 청와대나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었죠. 법원에 의해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막겠지만 그래도 밝혀진다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마치 의혹을 밝히겠다. 여하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매체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게 뭔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 지혜로운 시민들 과연 박근혜 대통령 대선기 발언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촛불 집회에서 어떤 입장들을 견지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재화 변호사는 위법한 명령에 항거한 윤석열 팀장을 배제한 채 권력의 말을 잘 듣는 내시 검사들로 박근혜 정부의 부정선거 혐의를 없애줄 환상의 무죄 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팀으로 검찰은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팀으로 검찰은 공소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러한 검찰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국회의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면피성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하고 특검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그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면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말하는 법과 원칙은 국민을 우롱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임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민주주의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진정성 없는 거짓말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만 더 키울 것입니다. 대선 개입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당장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이번엔 촛불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비온 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많이들 서 계신데요. 시민들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없고 그리고 법원이 밝히면은 책임질 일을 지겠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된다. 예, 국정원의 도움으로 국정원의 이명박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조직적인 계획에 의해서 당선이 됐는데 국정원의 도움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한마디로 네. 말이 안 된다. 적반하장이죠. 예. 그러면 네. 사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부정 당선한 것을 본인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시인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고 물러나야죠. 시국회의 측의 주장, 즉 즉각적 사과와 특검 수용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동참 외에도 좀 더 넓은 추진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좀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얼굴 안 알려드리고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얼마 전까지 힘들어서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자영업자 상인 권고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바라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발전이 될까요? 저는 지금 저번 주에 전교조 여선생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저희 고발뉴스 보셨구나. 정말 아이들에게만큼은 예? 저희 고발뉴스 보셨어요? 예. 하여튼 그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고요. 후반 하반기에 더욱더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 군데에서 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나 저는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부정선거 이슈에만 골몰하지 말고 다양한 이해를 가진 시민들과 함께
다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밝히시길 꺼리는 분이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록 궂은 날씨에 참석자 수는 줄었고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순수한 만큼 부정선거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명징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추운데. 정답을 아시는 분이 없으면 저희가 객관식으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아름다운 가을을 정말 즐기고 싶은데 우리를 이렇게 광장으로 이끄는 대통령 싫어요. 왜? 이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한 말씀 하시죠. 기왕에 우리 뭐 데이트 삼아 나오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저희는 부부고요. 네. 지금 8년차, 결혼 8년차인데. 네, 너무 보기 좋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어쨌건 이번 대선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더군다나 이제 국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 기관이 민주주의가 이미 우리 생활에 다가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정말 저는 이제 국가 기관에 의해서 기만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자신을 서강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시민이 최근 손병도 전 서강대 총장의 유신 미화 발언과 관련해 규탄을 조직화하고 있다고 귀띔해주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송병대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강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명서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 성명서에 동참하는 분들을 모으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떤 SNS 온라인을 통해서 좀 이루어질 거고요. 작년에 한 1,700명 정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반대하는 서강인들의 어떤 성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페이지를 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어쨌든 많은 이제 동문들의 마음을 좀 모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젖은 땅, 궂은 날씨에도 촛불은 잘 버텨줬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끝내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고 부정선거 특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계천 영풍문고 앞 촛불 집회 현장에서 고발 리포트였습니다. 위험하지만 그래도 싸지 않느냐. 그리고 아주 경제적이다. 더구나 이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다. 2만원 대체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핵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에 이르기까지 정말 싫고 또 찝찝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또 여름에도 전력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겁주더니 겨울에는 또 추워서 전기가 더 소모된답니다. 밀양에 송전탑을 지어야 한다고 해도 주민과 협상이나 좀 제대로 해라 라고 권고할 뿐 저희가 원전을 막을 더 이상의 명분도 또 논리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뉴스 초대석 사실은에서는 핵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 탈핵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저자를 모셨습니다. 이게 책이 막 여전히 뜨거운데요. 바로 나온 책입니다.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한국 탈핵 사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탈핵 저자이신 김익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책이 뜨겁다고 그랬는데 11월 4일 출간한 걸로 돼 있어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야, 바로 나오자마자 저희가 지금 읽지도 않은 책을 앞두고 있는데 잽싸게 제가 읽어봤어요. 이게 아주 쉽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쉽나 봤더니 선생님 이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익중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면 동국대 의대 교수신데 현직 예. 어쩐지 학생들 가르치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책을 아주 차근차근 조곤조곤 아주 쉽게 쓰셨어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계시고 경주 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예. 핵이랑 무슨 원수시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경주에 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경주에 원전 5개나 있고 네. 방패장 짓고 있고 네. 또 새로운 원전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러 행동하시는 사회운동가들 참 저희가 많이 뵙는데 현직에 있으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책까지 쓰시고 이렇게
봉사 하시는 분은 참 흔치 않게 뵙는데 좋습니다. 세 가지 사실, 그래도 저희 봐드리는 거 없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놓고 한번 검증해보는 과정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하면 여러분들 핵 좀 어렵잖아요. 발음부터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핵사고 다음 순서는 한국이다. 핵소리 나는데요? 다음 순서 한국이에요? 사실입니까 이게?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좋습니다. 봅니다. 무리 있는 가능성 높다. 요건 저희가 집중적으로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예. 두 번째 저희가 함께 토론할 사실은 원전 인근 주민 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네, 학회에서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사실이라니까 저희가 거칠게 한번 또 사실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은 제가 모두의 앵커 멘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달리 위험하고 또 비싸다. 이런 내용. 이것도 주장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냥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오래된 학교 아닙니까? 예. 민족사학이고 거짓말하는 분 같지도 않게 보이는데 여하튼 이것도 촘촘하게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형 핵사고 다음 순서가 한국이에요? 그 순서에 나와 있습니까? 순서가 얼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원전에 이제 3번의 핵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3번이면 저희가 첫 번째 후쿠시마랑 3마일 사고 처음이었죠. 네? 3마일 사고, 미국의 3마일 섬이에요. 그 섬 길이가 3마일입니다. 예. 그래서 3마일 아일랜드인데 거기서 1979년도에 처음 사고 났죠. 그게 첫 번째 대형 사고입니다. 체르노빌 이전에 그렇죠. 3마일 섬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7년 후인 86년도에 체르노빌에서 사고 났습니다. 그건 꽤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작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요. 이 세 사고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하나가 딱 튀어나옵니다. 피해가 그 컸다. 사고, 물론이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 핵사고를 일으켰던 나라들이 미국, 소련, 일본이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많은 미국에서 첫 번째로 터졌어요. 두 번째로 많았던 소련에서 두 번째로 터졌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3등인데 사실 공동 3위나 마찬가지입니다. 58개, 54개. 그래서 4위인 일본에서 세 번째로 터진 거죠. 전 세계 원전하는 나라 31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사고 난 나라들은 모두 원전 개수 많은 나라에서만 났고 많은 순서대로 났어요.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인구가 많으면 교통사고 맞습니다. 발생률도 많을 그게 것인 바로 것처럼. 확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핵사고는 확률대로 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률대로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상식적인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다음 사고는 어디서 나냐? 그러면 당연히 새치기를 당한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 5위인 한국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사실 저희는 확률적으로 발생이 많으니까 사고가 많을 거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5위인지 몰랐어요. 예, 지금 현재 일본이 원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4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열 몇 개 더 지을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3위가 될 겁니다. 전 세계 3위가 될 거라고 정부가 텔레비에서 광고했었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많아져도 안전관리를 잘하면 그 개수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최근에 사고 나는 거고 계속 드러나는 거 보면은 안전장치, 부품에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고 그것까지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안전 실태가 우수하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품 비리 이런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확률로 따져도 우리는 3등, 4등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 순서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 순서가 우리나라라고 하면 어느 시점쯤에 발생할 걸로 얘기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근거는 좀 제가 내긴 좀 어려운데 일본 그 보험회사들이 핵사고의 확률하고 핵사고의 피해를 계산을 해서 핵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을 합니다. 이 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사이에 전 세계 원전 개수를 이렇게 보면 전 세계가 원전이 예를 들어 100개가 10년 있으면은 그러면은 1000로년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로년을 계산합니다. 몇 개의 원자로가 몇 년 있었냐.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1년 동안에 몇 개 있다 몇 개 있다 하면 이걸 전부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2만 로년이 있었습니다. 2만 로년이 있는 12,000 로년이 있었습니다. 네. 12,000 로년 중에서 6개가 터졌거든요. 그러면 2,000 로년에 한 개씩 터진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 로년이 되면 터진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일본 상당히 상식적인 예, 그렇습니다. 계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그 나이를 그렇죠. 곱한 거죠. 그렇죠. 더한 거죠. 사고 확률을 여태까지 일어났던 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그렇게 해보면 2005년에 하나씩 터진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500로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전 개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더 빨리 늘어나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면 60년 후에 터진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정부 계획대로 계속 지어 나가면 더 짧아지면 30-40년 내로 터진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건 뭐 상당히 원래 보험사 통계 일꾼들이 사실 그 돈 벌려고 혈안이 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절대 손해보는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거죠. 그 확률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세대 내에 정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핵에 대해서 광고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원자력 그러면 저는 비둘기가 생각나요. 그리고 넓은 초원. 네. 그런 광고를 하도 많이 해서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하면 평화롭고 대단히 안전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도 몰랐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상 전 세계 31개 핵 발전소 그렇죠. 보유국 중에서 4위랍니다. 사실상. 예.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는 데는 어디세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 4군데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있고요. 영광. 경상북도 울진에 있고요. 울진.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 경주. 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기에 부산. 있습니다. 부산은 완전 광역시인데 거기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4군데에 있는데 저는 경주하고 부산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핵사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전 개수예요. 개수가 많을수록 확률이 증가하고 개수가 많은 나라에서만 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2번째는 원전의 나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10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 2, 3, 4, 5기 나이 많은 순서대로 4개 딱 터졌어요. 똑같이 지진 오고 똑같이 쓰나미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30살 넘은 거 다 터지고 30살 안 넘은 거 하나도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원자로가 많은 그렇죠. 곳이 위험하겠네요.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고리죠. 고리. 그러니까 부산입니다. 부산. 그리고 2번째로 나이 많은 데가 경주입니다. 월성 1호기. 이게 30살 넘었고요. 그리고 고리 1호기는 35살이죠. 사실 5년 전에 수명이 끝났는데 그걸 수명 연장해서 5년간 지금 끌고 왔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이제 또 수명이 또 끝나거든요. 그렇죠. 10년 연장했으니까. 이거 지금 재가동할 것 같아요. 재수명 연장할 것 같아요. 예전 후쿠시마 1호기가 제일 먼저 터졌는데 그게 41살이었습니다. 30년의 수명 연장 한 번 했고 40년이 딱 됐는데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명 연장 또 한 거죠. 또 하자마자 터진 게 바로 후쿠시마 1호기입니다. 하필이면 바로 첫 해에 터졌구만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 많아요. 늙은 사람 많아요. 노인들이 많죠, 당연히. 연식이 많이 되면 고장이 잘 나는 겁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계거든요. 오래될수록 고장이 잘 나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일단 이해가 되게 잘 되네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자, 근데 실례지만 선생님 어떤 진료를 하시는? 진료는 안 합니다. 저는 뭐 면허는 있는데 장롱 속에 집어넣어 놓고요. 아주 의대 교수님이라고. 예, 의대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기초의학을 공부합니다. 면역학, 미생물학.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예, 둘 다 안 보이죠. 예. 학생들한테 인기 좋으세요?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재밌게 해주시는데? 글쎄요. 과목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군요. 눈에 아무래도 안 보이니까. 예. 눈에 좀 확 보이는 거를 해도
졸릴까 말까 한데. 역시 의대는 저 임상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죠? 내과, 외과, 특히 뭐 이렇게 째고 이런 거 하는 과목들 인기가 좋고 저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과목이다. 선생님께서 미생물 가르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하튼 자, 사실 확인 첫 번째 핵 사고 다음은 한국 순서다. 물론 통계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들어보니까 다음 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서 이거는 확률적으로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원전 인근 주민 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 하는 부분, 이거 사실입니까?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실이에요? 사실 한 20년쯤 전에 원전 주변에서 문해화가 태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신문에 자꾸 나니까. 어느 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주민들의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역학조사를 한 겁니다. 20년 동안 역학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발표했죠. 재작년에. 재작년에요? 근데 왜 제가 기억을 못하죠? 그 거의 언론에 나질 않았으니까요. 비밀리에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하는 장소에 제가 갔는데 관계자들만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에도 연락하지 않고. 왜요? 기자들 불러야지 이걸.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원전 주변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오시오 해가지고 지역에서 갑자기 이제 몇 사람씩 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암 환자 수가 증가하긴 한다. 그렇지만 이게 원전과의 관계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죠. 아니 그걸 하라고 그렇죠. 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련성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정감사 때 김상희 의원님 계세요. 민주당에. 그분을 통해서 원자료를 받았어요. 통계 자료를 엑셀 파일 큰 걸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역학전공하는 교수님들한테 보내서 이걸 좀 재분석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1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실력 있는 역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재분석을 했습니다. 재분석한 결과 원전 주변에서 빵 때리셔도 돼요. 5km 안에, 중요한 말씀하실 때 5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암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여성 갑상선암 150% 증가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가 유방암, 그 다음에 남성의 간암, 위암 증가한다라는 것이 학회에 제대로 발표가 됐죠. 정식 학회. 우리나라에서요? 그럼요. 언제요? 작년에 발표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아셨습니까? 학회에 발표한 내용은 이제 학회에 나오는 교수들이 알죠. 거의 뭐 200명 가까운 역학 전공자들이 다 그 학회 발표를 보셨죠. 뭐 혹시 우리 김익준 교수님께서 거짓말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추후에 이 자료가 아무래도 이제 학술 모임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면 기자들이 좀 게으르고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써주지 전에는 그런 거 기사를 쓸 줄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보도 자료를 냈어요? 냈었는데 기자님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신 거죠. 그 보도 자료 저희한테 다시 주시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역학조사 아마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고요. 의미 있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사실 2007년에도 독일에서 똑같은 역학조사가 나와가지고 유럽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 또 종단 연구를 대규모로 했대요. 근데 스위스에서는 또 독일의 결과가 좀 달리 나서 나름대로 논란이 좀 나라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한 확인이 됐다. 그렇죠. 확인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고 원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피폭이 많이 되거든요. 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을 조사한 건 아니고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할 때 근무 조건에서 방사능 피폭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유전자 이상 확률이 더 증가한다라는 게 그 논문에 나와 있죠. 제가 교수님을 한번 믿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논문 좀 까보죠. 그럴까요?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확인이 되네요.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확인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갑상선암이 이제 2.5배 발생하는 거죠. 예. 이런 중요한 내용을 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당시 작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작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4월에 학회에서 봄학회 때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학 전공하는 교수들은 뭐 100명 이상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발표가 됐으니까. 여기 뭐 염색체 이상이 광범위하게 확인이 됐군요. 네, 염색체 이상은 종사자들. 원전 근무하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학술적으로. 이거는 근데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하면 사고가 안 나더라도 거기서 세슘이 나오거든요. 여하튼 당연하더라도 저희가 원자로도 두들겨서 확인하듯이 저희도 사실을 또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사실, 원전 인근 주민 암 발병률, 나라마다 물론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이 확인시켜 주신 대로 정부에서 행한 역학조사 결과 1차적으로는 원전과 암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작년에 있었던 학회에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는 점을 사실로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당히 또 중요한 얘기가 남았어요. 이 정부는 거짓말을 생리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핵이 위험하고 비싸다는 거죠. 88페이지 여러분, 88페이지 한국 탈핵 88페이지 보면 핵산업계의 4대 거짓말이 나옵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 거짓말. 그렇죠. 발전소는 싸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예. 재생 가능 에너지는 비싸다. 그렇죠. 싸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렇죠.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자, 핵산업계에 의해서 정부가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심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만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우리나라 그 핵산업계가 사실 전 인구 중에 굉장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제 친구 중에서도 원자 핵공학과 나온 애 하나밖에 없어요. 네, 원자력공학과 있는 학교도 몇 개 되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의대에 비하면 학교 수도 적고 졸업생 수도 적고 굉장히 적은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워낙 파워풀하거든요. 굉장히 파워가 좋아서 지금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파워풀한 집단을 이루게 된 거죠. 완전 마피아라고 부르는데 그 정도로 무소불위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원자력을 추진하는데 그 문제점을 국회의원 어느 누구 하나가 제시하는 거 보셨나요? 못 봤어요. 거의 원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거는 뭐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미생물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이 작당만 하면 그 세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들 안전하다고 강변하면서 정제적으로 이제 논리를 뭘 보면 그걸 많이 느낄 수 있냐면 최근에 이제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일본 오염된 수산물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식약처 아닙니까? 근데 이 식약처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원자력계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번에 토론회도 보고 하면서 이 방사능이 암을 일으키고 위험하다라는 건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식약처가 했던 얘기 중에서 방사능이 위험하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양이라서 안전하다. 자, 그럼 그거 기준치라서 안전하다.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틀렸죠. 사실 아니에요. 적은 양이면 적게 위험하죠. 많은 양이면 많게 위험하고. 제가 오히려 물어볼게요. 방사능 물질은 발암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건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에요. 강력한 발암 물질인데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라고 칩시다. 방사능 말고 다른 발암 물질. 그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조금 들어있어요. 음식 안에. 기준치 이하로. 이거 먹는 게 안전하겠어요? 저는 안 먹죠. 알면. 그렇죠. 없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논리. 방사능도 똑같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없는 걸 먹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전한 소량이란 없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똑똑하죠. 예.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자력이 비싸고 안전하지 않다면 실제 해외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탈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통계 자료를 제가 좀 먼저 보여주실래요? 네네. 전 세계 원전이 다 증거하고 있고 전 세계 원전 다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 세계 원전 개수인데요. 네. 이렇게 많아졌는데 1990년부터 시작해서 25년 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원전 개수가 25년간 전 세계에서 절대 증가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2010년 이후는 좀 소폭 줄고 있는 거죠. 후쿠시마 영향으로 좀 줄고 있는 건데 네. 그렇지 않더라도 줄게 돼 있는 겁니다. 사고 나기 전부터 원전 개수는 증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안전하고 싸다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줄이냐 봤더니 유럽이 줄입니다. 이거 보세요. 90년까지 많아졌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3단 폭락하고 있어요. 유럽의 원전 개수군요. 그럼요. 유럽이 선진국 아닙니까? 네. 선진국은 원전에서 손을 떼고 있었어요. 사고 나기 전부터 25년간. 유럽에서는 원자력이 사양산업이었던 겁니다. 우리만 몰랐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지금 그걸로 해외에 수출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개수 90년까지 쫙 올라갔죠. 좀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쭉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어요. 더 못 짓는군요. 미국은 30년간 원전 한 개도 안 지었어요. 아니 싸고 안전하면 계속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싸고 위험하니까 안 짓는 겁니다. 그거는 그 그래프가 결국 거짓말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죠. 그렇죠.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손 떼고 있고 원자력 짓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중국, 인도 아닙니까? 이 나라들이 개도국 아닙니까? 개도국은 열심히 쫓아가고 선진국은 살살살 손 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성장이 없고 이게 사양산업의 초기 모습 아니냐는 거죠. 완전히 신문이랑 똑같네. 사양산업이긴. 그리고 앞으로 20, 30년 지나면은 미국에 있는 게 지금 30년 동안 안 지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104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미국에 있는 104개 원전 전체가 30살이 넘었어요. 그러겠네요. 최소한 30살이네. 모두 노후 원전이에요. 그래서 해봐야 1, 20년 내로 모두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100개를 문을 닫아요. 그러면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에서 100개를 지어야 돼요. 그러겠네요. 유럽도 100개 정도 닫을 겁니다. 또 100개를 지어야 돼요. 유지하지 못합니다. 곧 있으면 원전 개수 드라마틱하게 줍니다. 우리나라만 빼고. 그렇죠. 한국이 아마 마지막까지 하겠죠. 그러나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한국도 사라집니다. 원자력은 분명히 사양산업이고 좋습니다.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세 번째, 핵은 위험하고 비싸다. 이건 사실이네요. 그럼요. 뭐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던 위험하다는 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뭐 후쿠시마 핵사고 보면 다 느끼는 거니까. 비싸다라는 거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이건 네. 좀 다른 데이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보죠. 예.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선진국은 원자력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계의 발전 현황이라는 제목의 판넬이네요. 이거는 지금 연도별로 신설된 발전 시설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1년에 얼마큼 만드냐 이겁니다. 네. 여기서 지금 파란 거 쫙 많이 만들잖아요. 네. 이 파란 거 1년에 이만큼 만들었어요. 작년에. 네. 노란 거 이만큼 만들고 빨간 거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빨간 거는 짧고 파란 거는 아주 기네요. 그렇죠. 파란 게 뭐냐면 풍력이에요. 풍력 발전. 전 세계에서 풍력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노란 거는 뭡니까? 뭐예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태양광 확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빨간 거는 신재생 에너지들. 원자력 발전이 빨가요. 네. 전 세계에서 원전 누가 지어요? 아무도 안 지어요. 사양산업인 겁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가 다 풍력하고 태양광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 이 사이에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성장률 0%. 자, 우리나라에서는 저 파란 그래프랑 노란 그래프 없는 거예요? 없죠. 0이죠. 빨간 그래프만 있네. 그렇죠. 빨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재생 가능 아예 안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만 하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재생 가능 비중을 보면 한국이 꼴찌예요. 그러네요. 이거 보십시오. 네. 전 세계 평균이 재생 가능이 20%입니다. 네. 충격적이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1.9%예요. 이야.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 가능 비중이 높죠? 아이슬란드랑 노르웨이 네, 90%가 넘네요. 풍력, 수력 발전이 많아서. 야. 그래서
풍력, 태양광, 수력 이게 주요입니다. 이게 지금 재생 가능의 대표적인 건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모두 높아요. 그렇군요. 못 사는 아시아 나라일수록 낮습니다. 네. 아주 명확해요. 잘 사는 나라는 재생 가능이 많고 여러분들 뭐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작습니다. 그 그래프를 통해서 너무 극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또 준비해 오신 그래프 있으세요? 이게 좀 설명을 좀 네네. 더 하고 싶은데 한국이 지금 네. 전 세계 꼴찌예요. 여기 지금 1.9%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통계를 보면요. 재생 가능이 20%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원자력이 몇 프로 만드냐? 11% 만듭니다. 네. 원자력보다 이미 재생 가능으로 만든 전기가 지구상에서 2배예요. 어허,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재생 가능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불가능하다, 비싸다, 전기 안 나온다, 온갖 모욕을 다 재생 가능에다 주고 있죠. 그리고 모든 영광은 어디로 주고 있어요? 원자력에 주고 있어요. 안전하다, 싸다, 친환경적이다, 깨끗하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아무도 원자력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생 가능 세계 꼴찌가 된 겁니다. 여기 지금 1.9%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 1.5%가 뭐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가지고 전기 좀 만들어요. 그게 1.5%입니다. 그래서 수력,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다 합해서 0.5%예요. 전 세계 꼴찌. 아이고, 이 사실 제가 뭐 늘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반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종의 원자력과 관련된 대국민 사기극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온 결과 저 역시도 원자력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관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력과 관련된 마피아들이 언론과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파상적으로 여러분의 인식을 지배한 결과지요. 오늘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 새롭고 충격적이어서 좀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뭐 불러만 주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거 판넬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닌데. 제가 들고 다닙니다. 야. 예, 혹시 누가 얘기할 기회를 줄까봐 네네. 들고 다닙니다. 정말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고요. 사실 뭐 우리 김 교수님 혼자서 무슨 뭐 핵을 피해서 잘 살자고 이런 책을 내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고개가 절로 숙여지네요. 저희가 사실 다시 한번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대형 핵사고 다음 순서는 여러모로 한국이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사실 가깝고 저도 이런 위험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두 번째,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 이것도 우리나라 많은 학자분들을 위해서 사실이라고 저희가 시간을 장기간 투자해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은 핵 마피아, 원전 마피아들이 돈으로 여러분들 인식에 심어준 이미지와는 달리 위험하고 비싸다. 이런 말씀 저희가 사실로 전 세계 원자력 산업 추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짧게 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는 탈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가 탈원전 해야 된다, 탈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 국민이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다른 나라 하는 것 따라하면 됩니다. 탈원전은 아주 쉬워요. 우리는 지금 꼴찌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하는지 간에 그건 무조건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탈원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가자라는 게 반핵운동의 캐치프레이즈죠. 유행 따라가자. 유행 따라가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막 들고 있기도 뜨거운 따끈따끈한 책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 탈핵. 우리 김익준 교수님, 동국대학교에서 미생물, 의대에서 미생물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인데 제가 탈핵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미생물도 알아서 공부하고 싶은 만큼 정말 우리 시대의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고발뉴스가 지속적으로 근무 행태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가 지난주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카톡 채팅방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배고파서 못 살았고 다들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다.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관리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업번호, 이메일, 활동 조직, 재직 상태, 휴대폰 번호, PDA 번호, 직무, 직책, 경력 기간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살한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는 마지막으로 나는 전태일 열사처럼 못해도 이 길을 택한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죽음으로써 동료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직영 인력을 직접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노림수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면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이 수리기사께서 남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고개하듯 삼성 제품을 수거해서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들의 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가 나자 삼성 측은 그래도 월급을 400씩이나 줬다. 이의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월급 많이 줬으니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냐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비용이나 차량 유지비, 수리비, 기름값, 자재비, 부품 사용, 부품 이런 거를 다 직원이 직접 수리기사가 직접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돈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소득은 되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루에 13시간씩 한 달 내내 일을 하면은 겨우 이제 자기 돈 입금이 되더라도 자재비나 차량 유지비 필요한 돈이 빠지면은 자기한테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거죠. 여기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 노동자들이 성수기 3개월을 벌고 나머지 9개월 동안 그 돈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어컨 기사인데, 에어컨 수리 기사인데 여름 말고 에어컨을 안 쓰잖아요. 네. 그만큼 일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여름 때는 거의 밥도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막 밤 11시 이때까지. 근데 일감이 그만큼 다른 9개월은 줄어들어가지고 그만큼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측은 사측의 노동운동 대응 방식이 삼성전자 공장의 반도체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 방식과 꼭 닮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의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근무 노동 여건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노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계속 죽었는데 그거를 개인 문제로 자꾸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삼성 측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상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내부적으로? 삼성 측에서는 안 하죠. 자꾸 이거 자르고 일단 사안이 커지는 거를 막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죠. 삼성전자 그 백혈병에서 대응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저희 고발뉴스 하느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의 죽음을 막지 못했네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동자 돈 많이 줬다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순수익은 무려 30조 규모입니다. 월 3조로 치면 하루에 1,000억 원씩 1,000원이 아닙니다. 1,000억 원씩 순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그 돈 벌어주는 사람이 바로 노동자라는 사실. 삼성은 좀 더 겸허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있을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에 역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